자, 여러분, 이제 두 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예제 1-3부터 풀어보는데요. 예제 1-2는 그래도 좀 거기까지는 쉬웠지만 1-3은 약간 이제 실수할 수 있는 요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거 잘 보면서 우리가 좀 완벽하게 이해를 해봅시다. 자, 50kg인 사람이 승강기를 타고 아래 방향으로 0.2m/s 제곱으로 가속하며 하강하고 있다. 자, 이 사람은 이제 킬로그램으로 표시되는 체중계 위에 서 있다. 가속하는 동안 체중계의 눈금은 얼마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를 보시면 약간 좀 복잡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자, 이럴 때는 그림으로 항상 여러분 그림을 그려놓고 좀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자, 먼저 승강기의 안에 사람이 타 있는데 저울 위에 올려 있습니다. 올려져 있어요. 체중계 위에. 자, 이때 바닥 위에 올려져 있는 물체는 바닥하고 접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접촉할 때는 항상 힘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바닥이 사람을 위로 이렇게 떠받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에게 가해지는 힘은 위쪽 방향으로 바닥이 사람을 위로 밀어내는 힘이 가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힘을 여기서는 기호 Fn이라고 쓰고 우리가 수직 항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수직 항력 한번 써볼까요? 수직 항력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요. 어쨌거나 이 사람은 지구에 있다면 지구가 당기는 중력을 받고 있겠죠. 그 지구가 당기는 중력 mg 또는 무게 mg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뉴턴의 제2법칙 문제가 되는데 어쨌든 우리는 F는 ma를 여기에 적용하게 해야겠죠. 그래서 F를 먼저 구해요. 여기 나와 있듯이 R자힘은 자, 힘은 방향을 먼저 고려해야죠. 위쪽 방향을 플러스라고 하겠다 그러면 수직항력은 사람을 위로 떠받치고 있죠. 그래서 사람을 우리가 중심으로 사람에게 뉴턴의 제2법칙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가해지는 R자 힘을 우리가 찾아야겠죠. 다른 거 말고 사람에게 가해지는 R자 힘이에요. 그러면 위로 Fn 그리고 아래로 mg, 아래로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Fn은 얼마인지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Fn이라고 그냥 두고 마이너스 M은 질량은 주어져 있죠. 50 대입하고 중력 가속도니까 지구죠. 지구에 있으니까 9.8 대입해서 요거 50 곱하기 9.8 계산하면 490이죠. 그래서 Fn-490이 이 물체에 가해지는 R자 힘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럼 이거의 방향은 어디예요? 이거의 방향 위쪽이죠. 위쪽. 그렇죠? 아래쪽을 마이너스라고 했으니까 Fn-490 자체는 위로 가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자, 그리고 뉴턴의 제2법칙을 이제 적용을 해야 될 텐데 사람에게 적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ma 써주면 되는 겁니다. 사람의 질량은 50으로 주어져 있고 a는 0.2로 주어져 있으니까 50 곱하기 0.2 하면 될 것 같은데 여기 마이너스가 빠졌어요. 왜요? 가속도는 어느 방향이에요? 아래로, 그죠? 여기 아래 방향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요거를 고려해서 요 0.1을 그대로 0.2가 아니라 여기 마이너스 0.2로 써줘야겠죠. 50 곱하기 마이너스 0.1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10이 아니라 마이너스 1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가 들어가 있는, 여기 앞에는 안 들어가 있네요. 요게 포인트가 되겠어요. 포인트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그런 함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좀 잘 적용해 보시고, 자, 그러면 이 식에 이제 대입하면 Fn-492 마이너스 10이 되겠죠. Fn-492 마이너스 10이에요. 따라서 Fn을 구하면 480이 나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480이라고 하는 게 저울이 사람에게 가하는 수직 항력이 되는 거고, 그게 그대로 체중계에 나타나 있을 텐데, 이 체중계는 킬로그램으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체중계에 해당하는 킬로그램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mg로부터 g는 9.8 집어넣어서 m'을 구해줘야겠죠. 그래서 m' 가속하고 있는 동안의 무게에 대한 질량, 즉 이런 걸 겉보기 질량 이렇게 얘기합니다. 겉보기 질량. 그래서 겉보기 질량은 g분의 이 수직 항력 구해서 9.8분의 480 하면 약 49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겉보기 질량은 49kg이 되겠죠. 저울이 나타내는
질량입니다. 자, 이걸 보고 내 무게가 줄어들었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내 질량이 줄어들질 않죠. 질량은 그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50kg이었는데 아래로 가속하는 경우에 질량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겉보기 질량 그리고 겉보기 무게, 그렇죠? 또는 수직 항력, 달리 겉보기 무게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예제 1-3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공기 저항을 받고 낙하하는 물체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공기입니다. 공기. 자, 우리가 이제 물체를 이건 실제적인 상황이 되겠죠. 공기가 없을 때는 끊임없이 이제 가속이 됩니다. 그렇죠? 땅에 부딪힐 때까지는 계속 가속이 되지만 공기 저항이 있을 때는 떨어지다가 즉 속도가 증가하다가 저항력이 점점 크게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속도가 증가하는데 그 이상은 속도가 증가하지 못하고 그냥 계속 일정한 속력으로 떨어지는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타당하죠? 자, 여기 그림 실제로 이렇게 물체를 떨어뜨렸어요. 이걸 뭐 야자 열매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코코넛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솜 덩어리 이렇게 생각해도 좋을 것 같고 가벼운 공이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물체가 처음에 떨어지기 시작할 때, 즉 낙하하기 시작할 때는 이 물체에 가해지는 힘이 그대로 이제 중력입니다. 중력이 가해져서, 즉 무게가 가해져서 낙하하기 때문에 이때의 가속도는 중력 가속도, 자유낙하 가속도랑 거의 같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일단 떨어지기 시작하면 공기의 저항을 받아요. 여기 두 번째 나와 있죠. 공기의 저항을 받으니까 이제 알짜 힘이 어때요? 무게보다 조금 줄어들겠죠. 무게는 아래 방향으로 W 그대로지만 공기 저항이 생겨났으니까 알짜 힘이 조금 줄어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속도는 아래 방향, 그래서 속도의 이 기호 V를 아래로 썼습니다. 이런 속도가 되는데 알짜 힘은 조금 줄어들었죠. 원래 알짜 힘보다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속도는 아래 방향, 즉 알짜 힘은 아래 방향이니까 속도가 더 증가할 수 있겠죠. 가속도가 있다는 얘기는 속도가 더 증가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속도가 더 증가해서 이렇게 좀 더 커졌어요. 그렇죠? 속도의 크기가 이렇게 화살표로 보자면 이 파란색 화살표가 더 길어졌죠. 그럼 속도가 더 커진 거고, 일반적으로 우리 지구에서 공기에 대한 저항은 속도에 뭐 비례하거나 어쨌든 속도가 증가하면 저항도 증가돼요. 그래서 공기 저항이 두 번째보다 더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알짜 힘이 조금 더 많이 줄어들어서 알짜 힘이 좀 감소했죠. 그래도 여전히 힘은 아래 방향으로 가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가속도도 아래 방향으로, 그러니까 속도는 더 빠르게 아래로 증가하겠죠. 이 V보다는 더 빠른 속도가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속도는 아래로 증가하는데 단 가속도가 좀 줄어들었으니까 속도의 증가 비율은 조금 감소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보시면 처음 순간 가속도는 아주 크죠. 그래서 중력 가속도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F는 MA가 돼서 이게 mg잖아요. 그렇죠? 무게가 mg니까 A는 그대로 G가 될 텐데, 이 알짜 힘은 이 W 처음에 알짜 힘보다는 줄어들었죠. 그래서 A는 G보다 조금 작아요. 그렇죠? 요거를 A1이라고 할까요? A1은 G보다 좀 작아요. 이때는 가속도를 A2라고 할 텐데 A2는 A1보다도 작겠죠? A1보다도 더 작겠죠. 왜냐하면 알짜 힘이 더 약해졌으니까, 더 줄어들었으니까 이게 다 이때의 MA1이 될 테고 이때는 MA2가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럼 A2는 A1보다 좀 작겠죠. 그래서 그래도 속도는 여전히 아래로 증가할 겁니다. 그렇죠? 속도는 여전히 아래로 증가합니다. 그러면 공기 저항이 더 커지겠죠. 공기 저항이 더 커져서 이제 공기 저항이 중력이랑 같아졌습니다. 그러면 알짜 힘이 0이 나오겠죠. 그래서 중력이랑 같아졌기 때문에 알짜 힘이 0이 나와요. 자, 제가 조금 이렇게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알짜 힘이 0이 나오는 그림이 보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속도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겠죠? 알짜 힘이 0이니까 가속도가 0이 돼서
가속도가 0이라는 얘기는 속도 증가가 없다는 얘기니까 일정한 속도로 떨어지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A1에서부터 A2 두 번째에서 세 번째 그림까지 설명해 보면 속도 증가에 따라 공기 저항도 증가하게 되는 거고, 공기 저항이 증가했으니까 저항력이 증가해서 아래쪽 방향의 R자 힘은 줄어들었습니다. 점점 더 줄어들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R자 힘이 이제 0이 됩니다. 공기 저항이 무게와 즉 중력과 같아지면 위로 아래로 똑같죠. 그러니까 더하면 0이 나오겠죠. R자 힘이 0이 되는 거고 MA가 0이 되는 거니까 가속도도 0이 되는 거고, 가속도가 0이 되면 속도 더 이상 증가하지 않겠다. 즉 일정한 속도로 계속 떨어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때의 최종적인 이 속도를 종단 속력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단 속력, 그래서 VT로 이렇게 써봤습니다. 속도는 점점점 빨라져요. 그러다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최종 속도, 요거를 종단 속도라고 한다. 땅에 부딪히기 전까지 계속해서 속도가 증가하는 경우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죠? 대개는 실제 이런 경우에는 원숭이가 뭐 코코넛을 떨어뜨린다 그러면 종단 속도에 다다르기 전에 이미 지면에 부딪히겠죠. 그때는. 그렇죠? 충분히 먼 거리일 때는 종단 속도를 경험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거 보시면 VT, 종단 속도에 다다르기 전까지 다다르는 과정에서 시간에 따라서, 그래서 가로축은 시간입니다. 시간에 따라서 세로축은 뭐예요? 속도입니다. 속도인데 속도가 0에서부터 점점 증가하겠죠. 그러다가 더 이상 증가하지 못하는 속력, 종단 속력이 되게 될 겁니다. 자, 앞에 우리가 그림에서 코코넛이 떨어질 때 처음에 정지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다 속도가 점점 빨라집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나중에 일정한 속도로 귀결되겠죠. 그때 이 속도를 종단 속도, 종단 속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거를 여기 길게 다 좀 말로 표현해 놨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풍선 같은 이런 것들은, 민들레 씨앗 이런 것들은 곧바로 종단 속력에 도달합니다. 떨어뜨리면. 그래서 1초도 안 걸리는데 스카이다이버, 우리 공중에서 이런 거 해봤어요? 직접 떨어지는 거? 거의 해본 사람 없을 것 같은데, 공중에서 헬리콥터나 기구에서 점프할 때 공기의 저항력이 상당한 크기로 커지기까지, 그래서 상당한 크기라는 건 종단 속도, 그죠? 종단 속도에 다다르기까지 한 2, 3초 동안 거의 자유낙하를 하는 거고, 그죠? 2, 3초 동안은 거의 자유낙하를 하는데 그 시간이 거의 지나면 이제 일정한 속도, 종단 속력에 다다르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스카이다이버의 종단 속력은 그의 몸집이나 몸집 크기나 떨어질 때의 자세에 따라 다르겠죠. 하지만 종단 속력은 거의 얼마로? 193km/h, 시속 193km예요. 이걸 3.6으로 나누면 초속 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약 한 초속 45m/s, 그죠? 초속 45m/s 정도 되는 속도까지 증가하고,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속도가 증가하지 않다가 낙하산을 펼치면 모습이 변하잖아요. 그렇죠? 단면적이 변합니다. 그러면 이 공기의 저항력이 또 다시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R자 힘이 또 이제 감소가 되는 거죠. 어쨌든 그때는 종단 속력이 낙하산을 펼치면 한 시속 16km, 초속 한 5m 정도? 이 정도가 되게 되는 겁니다. 이 정도가 될 때까지 속도가 쭉 감소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종단 속력의 개념 또는 저항을 받고 있을 때 물체의 운동에 대한 개념을 좀 이렇게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뉴턴의 제3법칙에 대한 개념을 살펴볼 텐데요. 뉴턴의 제3법칙은 간단합니다. 두 물체 사이에서 항상 힘이 작용하거든요. 그래서 A가 B에게, B가 A에게 뭐 이런 형태로 힘이 작용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 물체가 다른 물체에 힘을 가할 때, 즉 밀거나 당길 때 그 힘은 둘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거기 때문에 같이 밀거나 같이 당긴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는 미는데 다른 건 당겨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 세상에 두 물체만 같이 있을 때는 서로 밀거나 또는 서로 이렇게 당겨야지. 그렇죠? 하나는 미는데 하나는 당겨지고 이런 일이 있을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보시면 사람이 벽에 힘을 가하죠. 그래서 벽이 힘을 받아요. 그렇죠? 사람이 벽에게 힘을 가합니다.
그럼 반대로 사람도 벽으로부터 힘을 받겠죠. 미니까 서로 밀려나는 힘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도 힘 F를 받는 거고 벽도 F를 받는데 서로 가하는 거죠. 사람이 벽에게, 벽이 사람에게 힘을 가한다. 그때 이 두 힘은 크기가 같습니다. 예, 그렇죠? 하지만 방향은 서로 반대죠. 서로 밀어내는 거니까. 그렇죠? 자, 이런 그림도 한번 보세요. 이 그림 당기는 그림이죠. 사람이, 즉 손이 서랍을 당기는 거고, 이건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서랍이 사람 손을 당기는 거죠. 손이 서랍에게, 서랍이 손에게 힘을 가하는데 힘의 크기는 같고 방향은 서로 반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는 경우, 당기는 경우 역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 사람이 벽을 아예 밀어냈어요. 밀어내면 어떻게 돼요? 힘을 받은 거죠. 사람이 벽에게 힘을 가했습니다. 그럼 이 과정에서 벽은 사람에게 힘을 가하겠죠. 다른 힘이 없고 벽이 사람에게 힘을 가한다면 사람은 오른쪽으로 힘을 받아서 오른쪽으로 가속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자기가 힘을 주었지만 자기가 힘을 받은 거죠. 그래서 혼자 힘을 낼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두 물체 사이에서 서로 힘이 작용한 결과를 보여주는 그런 그림인데 어쨌든 모두 다 뉴턴의 제3법칙이 이 안에 숨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 다음 그림을 보세요. 자, 이 그림은 우리 여러분 펠컨 기억나나요? 펠컨? 예. 스페이스 X, 그죠? 스페이스 X라는 것도 한번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그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미국에. 이 사람이 우주 회사, 이 로켓 회사를 만들었죠. 그러면서 로켓으로 물체를 이렇게 이제 그 우주로 갖다 주고 또는 우주에서 가져오기도 하고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하청업체고 어떻게 보면 여행사죠. 사람을 우주에 데려다주고 데려오면 우주여행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스페이스 X에 대한 이 개념이 그 뭐랄까 이 전망은 우주여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공위성이나 또 이런 것들을 우주로 대신 쏘아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업체가 되겠죠. 이런 것 회사를 만들었는데 이걸 한번 쓰고 버리면 너무 아까우니까 로켓을 재활용을 합니다. 그렇죠? 로켓 이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케이스를 재활용해서 우주 여행하는 비용을 우리가 10분의 1 정도까지도 줄여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그림은 이제 로켓으로 연료를 분사하는 거죠. 그럼 연료를 분사하면 로켓이 연료를 밀어내는 겁니다. 그럼 이거의 뉴턴의 제3법칙 관계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연료가 로켓을 위로 밀어내는 거죠. 로켓은 연료를 아래로, 연료는 로켓을 위로 밀어내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위로 우리가 가속할 수 있겠죠. 앞에 그림에서 사람이 벽을 밀어서 그 반대 방향으로 가속하는 것처럼 이 로켓이 연료를 밀어서 위로 가속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로켓이 땅을 밀어낸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렇죠? 로켓하고 땅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죠? 로켓은 단지 연료를 밀어낼 뿐이지 땅이 있고 없고에 관계없이 일단 이륙을 하게 되면 로켓은 연료를 밀어내는 거지 땅을 밀어내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여기 쭉 이거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죠. 자, 아래 그림은 자, 뭐 글라이더라고 하나요? 이렇게 이제 글라이더를 타고 쭉 우리가 낙하하는 그림인데 비행하는 그림인데 낙하를 하기도 하지만 위로 올라갈 수도 있죠.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결과적으로 쭉 내려가서 뭐 착륙을 하는 이런 그림이 될 텐데요. 제가 또 그림을 가렸습니다. 위로 한번 쭉 공중부양을 해서 여기 와봤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B번 그림에 이렇게 보게 되면 이게 이제 글라이더의 날개 표시인데요. 바람은 이렇게 앞에서 뒤로 이렇게 불게 되는 거고 물체는 글라이더는 요 V의 방향대로 날아가죠. 그럼 공기가 이렇게 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기가 지나가는 이 유선을 점선으로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공기가 이렇게 와서 부딪히겠죠? 공기가 아래 날개의 뒤쪽 끝에 부딪히면 공기가 와서 부딪혔으니까 이 날개는 위로 힘을 받겠죠? 이렇게 부딪혔으니까. 물론 뒤로도 힘을 받긴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뒤로 받으면서 위로 힘을 받아요. 그때 위쪽 방향의 힘만을 우리는 양력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력, 위로 받는 힘.
우리가 부양력, 줄여서 양력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힘은 공기가 비행기에게, 공기가 글라이더에게 가하는 힘인데, 그럼 반대로 글라이더도 공기에 힘을 가하겠죠. 공기를 아래로 밀겠네요. 그렇죠? 공기는 아래로, 글라이더는 위로 서로 밀어내기 때문에 공기는 아래로 힘을 받아서 내려오면서 충돌한 후에는 약간 아래로 이렇게 공기가 살짝 아래로 이렇게 유선이 방향이 좀 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글라이더는 어디로? 위로 힘을 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행의 원리 중에 하나 양력이 있습니다. 양력. 물론 이 비행기를 뜨게 하는 힘은 양력만 있는 건 아니지만 양력이 주되게 작용할 수 있다.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공기에게, 공기가 비행기에게 가하는 힘은 크기가 같고 방향이 서로 반대이다. 이렇게 그려준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뉴턴의 제3법칙을 좀 이해를 해보시고요. 이제 마찰인데요. 자, 마찰이라고 하는 거는 물리적으로 접촉되어 있는 두 물체, 이렇게 접촉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접촉되어 있는 두 물체는 서로 밀어내겠죠. 그래서 이 수직으로 밀어내면 수직항력이라고 하는 거고, 이렇게 수평으로 밀어내는 거, 그렇죠? 수평으로 밀어내는 힘을 우리는 마찰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수직으로 밀어내면 수직항력, 수평으로 밀어내는 힘은 마찰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자, 아주 간단합니다. 그럼 얘가 나와 있는데 얘를 보시면 자, 이번에는 제가 또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야겠어요. 자, 의자가 마룻바닥에서 미끄러지거나, 이때는 미끄러질 때죠. 자동차의 브레이크가 차를 언덕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할 때, 그때도 일단 브레이크는 미끄러져야겠네요. 그렇죠? 자동차 바퀴를 미끄러지면서 멈추게 해야지만 자동차가 멈출 테니까요. 자, 공기 저항이 야구공을 느리게 할 때, 배가 물 위에서 미끄러져 갈 때 모두 다 마찰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항도 크게 보면 마찰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형태의 마찰이 작용하게 되는데, 마찰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정지 마찰과 그 다음에 동적 마찰 또는 미끄럼 마찰 또는 운동 마찰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의 다른 점은, 정지 마찰은 이렇게 정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찰이 작용하는지 안 작용하는지 겉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눈으로 봐서는. 자, 이때 이걸 이제 정지 마찰, 작용할 때의 마찰을 정지 마찰이라고 하는 거고, 이렇게 이제 실제로 미끄러지는 경우는 어때요? 그때는 이제 미끄럼 마찰입니다. 동적 마찰. 그래서 접촉된 물체들이 서로 미끄러질 때 작용하는 마찰. 자, 마룻바닥에 냉장고가 있습니다. 냉장고를 내가 옮기려고 해요. 냉장고에 힘을 가했는데 내 힘이 약해. 그럼 냉장고 안 움직이겠죠? 하지만 힘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그럼 마룻바닥은 냉장고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힘을 가하고 있죠. 비록 사람이 냉장고에 힘을 가하고 있지만 냉장고는 알짜 힘이 0일 거예요. 멈춰 있으니까. 그렇죠? 그 얘기는 사람이 냉장고에 가하는 힘 말고 마룻바닥도 냉장고에 힘을 가하고 있다. 그래서 바닥이 이 물체에 가하는 힘인데, 수직 방향으로 서로 수직으로 가하는 게 아니라 이 수평면에, 접촉한 면에 평행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마찰이라고 할 수 있고, 정지에 있기 때문에 정지 마찰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걸어갈 때도 마찬가지죠. 땅을 딛고 있으면서 뒤로 밀어내면 나는 앞으로 걸어가겠죠. 내가 땅을 뒤로 밀어냈어요. 그러면 땅은 나를 앞으로 밀어낼 거 아니에요. 그 힘을 이용해서 나는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나의 발과 땅은 그 순간은 정지해 있죠. 이거 내가 이 땅 위에서 미끄러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오른발 왼발 위치는 계속 바꾸지만 그 발은 접촉한 그 접촉면은 접촉하는 동안에는 서로 상대 운동이 0입니다. 그렇죠? 내 몸은 움직이지만 이 발은 어때요? 접촉하는 그 접촉 지점은 미끄러지지 않아요. 그래서 걸어갈 때, 이럴 때 작용하는 마찰도 운동 마찰이 아니라 정지 마찰. 이렇게 얘기해 줘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동적 마찰, 미끄럼 마찰,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 바닥을 막 빠르게 달리다가 갑자기 딱 서면 쫙 미끄러지잖아요. 그렇죠? 그때 작용하는 마찰이 바로 미끄럼 마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날아갈 때, 물고기가 헤엄칠 때 도로 위에서 미끄러지는 타이어, 그렇죠?
바퀴는 정지해 있지만 얘가 쫙 이렇게 미끄러질 때, 그때 이 마찰이 바로 미끄럼 마찰이 되는 겁니다. 브레이크 패드와 타이어 상에서도 미끄러질 때는, 이게 저항이 있어서 미끄러질 때는, 그때는 미끄럼 마찰인데, 일단 정지하고 나면 그때는 정지 마찰이고, 일단 완전히 정지한 후에는 마찰 자체가 작용하지는 않겠죠, 그때는. 자, 그래서 우리가 자전거 같은 경우도 어때요? 우리가 브레이크를 딱 잡으면 자전거 이 브레이크 패드라고 하나요? 이 패드와 타이어 사이에 맞쭉 미끄러지면서 타이어를 정지시키죠. 그럼 정지하기 전까지 미끄러지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미끄럼 마찰, 동적 마찰이라고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종류의 마찰이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이런 그림을 보게 되면 이 물체를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렇죠? 그럼 이 물체에 가해지는 힘을 화살표를 이용해서 다 그렸죠. 그럼 이런 그림을 자유물체도라고 이제 얘기하게 되는데, 뭐 그런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이 물체에 가해지는 힘을 이렇게 다 그려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씩 분석을 해보면, 자, FA는 외부에서 끌어당기는 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뭐 사람이 있어서 이 사람이 줄을 연결해서 수평으로 당기고 있다. 그러면 이건 외력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 mg, 이건 무게를 표시한 거죠. 그리고 FN은 수직 항력을 표시한 건데, 이 FFR, 그렇죠? 마찰의 영어로 프릭션입니다. 그래서 그 첨자로, 아래 첨자로 FR 이렇게 써줬습니다. 이 FFR이 바로 마찰력이 되는 거죠. 왜? 이 면에 수직이 아니라 수평으로 가해지는데, 외력에 대해서 쭉 미끄러질 때 작용하는, 또는 정지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의 바닥이 물체에 가하는 수평한 힘, 그래서 우리가 이걸 마찰력이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죠. 자, 동적 마찰과 정적 마찰이 있다고 했는데, 동적 마찰일 때, 즉 움직이고 있을 때, 미끄러지고 있을 때 작용하는 요 힘은 이 수직 항력 FN에 비례합니다. 이때 이 비례하는 비례계수, 여기서는 그리스 문자로 뮤, 첨자 K, 그래서 뮤 K라고 쓰는데요. 이걸 동적 마찰 계수라고 합니다. 동적 마찰 계수는 뭐예요? 수직 항력 분의 마찰력이죠. 마찰력은 마찰 계수 곱하기 수직 항력, 요거 식은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이건 움직일 때예요. 미끄러질 때입니다. 그런데 정지하고 있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지하고 있을 때 작용하는 마찰력을 정지 마찰력인데, 이거하고 크기는 달라요. 같은 기호로는 썼지만 이게 같은 크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정지 마찰력은 FN, 이거는 수직항력은 똑같은 거예요. 수직항력의 어떤 값을 곱한 것보다는 작습니다. 정지 마찰력이. 자, 이거의 뜻을 좀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일단 이 마찰력을, 오른쪽에 있는 마찰력을 최대 정지 마찰력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정지 마찰력이 최대값이니까. 그렇죠? 정지 마찰은 이 최대 정지 마찰력보다는 작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최대 정지 마찰력에 해당하는 마찰 계수를 정지 마찰 계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마찰 계수, 정지 마찰 계수는 동적 마찰 계수보다는 대개는 더 큽니다. 오른쪽으로 더 크다, 이렇게 이제 부등호 표시 한번 해주면 좋을 텐데요. 몇 가지 예를 들어봤습니다. 자, 몇 가지 예를 들어보는데, 나무와 나무 사이의 마찰, 얼음과 얼음 사이의 마찰, 이렇게 보시는데요. 나무와 나무 사이는 마찰 계수가, 정지 마찰 계수가 0.4가 됩니다. 운동 마찰 계수는 0.2, 뭐 동적 마찰 계수, 운동 마찰 계수 같은 말이에요. 0.2라는 얘기는 이 마찰력은, 동적 마찰력은 이 수직항력의 0.2배라는 얘기죠. 수직항력의 5분의 1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 수직항력 100N이다 그러면 동적 마찰력은 100N 곱하기 0.2가 되는 겁니다. 나무와 나무 사이에는. 하지만 얼음과 얼음 사이에는 되게 미끄럽잖아요. 그럼 그 얘기는 마찰 계수가 아주 작아서 마찰력이 작아지게 되겠죠. 금속과 금속, 매끄러운 면 윤활유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얼음과 얼음처럼 거의 매우 매끄러운 면이 되는 거고, 윤활유 처리 안 하면 이렇게 아주 큰 마찰 계수를 갖게 되겠죠.
여러 가지 다른 경우에도 마찰 계수가 주어져 있는데 대개 정지 마찰 계수는 운동 마찰 계수보다 더 큽니다. 그렇죠? 거의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의 팔다리 이런 관절 같은 경우는 정지해 있거나 운동하고 있는 경우나 즉 미끄러지고 있는 경우나 크게 뭐 다르지 않아요. 그렇죠? 예. 자, 이걸 보시고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는데요. 동적 마찰과 정적 마찰은 그대로 우리가 요식을 다시 가져왔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런 그림이 나오는데 이 그림은 정지에 있는 아주 큰 상자, 뭐 무거운 상자를 내가 힘을 가해서 한번 움직여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힘이 적게 가해지면 움직이지도 않겠죠. 자, 힘을 점점 크게 한번 가해 보는 겁니다. 점점 힘을 크게 가해 봅시다. 그랬더니 어떤 큰 힘이 가해진 직후부터 움직이기 시작해요. 근데 일단 미끄러지면 그 이후에는 그 최대 정지 마찰력, 그 정지 마찰의 최대값보다는 대개는 작은 마찰력, 이게 바로 미끄러질 때의 마찰력이니까 동적 마찰력이 되겠죠. 거의 일정합니다. 속도에 거의 무관하게. 자, 하지만 정지하면서 정지에 있으면서 힘을 가할 때는 좀 큰 힘을 가해도 움직이지 않아요. 그럼 정지 마찰력이 이렇게 변하고 있다는 얘기고, 이 최대의 큰 마찰력을 최대 정지 마찰력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 최대 정지 마찰력은 이 수직 항력에 비례합니다. 그 비례 계수를 정지 마찰 계수라고 하는 거고, 이거보다 작죠. 뭐는 운동 마찰, 동적 마찰은, 미끄럼 마찰은 정지 마찰의 최대값보다는 작습니다. 그러니까 잘 미끄러질 거예요. 미끄러지는 동안에는 그때의 미끄럼 마찰력은 미끄럼 마찰 계수 곱하기 수직 항력으로 나타내는데 얘보다는 좀 작을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코멘트가 밑에 쭉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쉽게 지금 내가 얘기한 말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거 가지고 우리가 몇 가지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강철판을 가로질러 일정한 속도로 강철 블록입니다. 블록. 강철 블록을 계속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강철판에 평행하게 20N의 힘을 블록에 가해 주어야 한다. 이게 바로 뭐예요? 마찰력이죠. 그런데 수직항력은 얼마라고? 80이라고. 마찰계수 금방 구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문제. 위 문제에 강철판과 블록 사이에 기름칠 윤활제를 좀 윤활 처리를 하면 어때요? 마찰계수가 0.1로 떨어집니다. 자, 그러면 마찰력이 역시 떨어져야겠죠? 그때 마찰력은 얼마인가? 블록을 밀기 위해, 일정한 속력으로 블록을 밀기 위해 필요한 힘은 얼마인가? 물론 이제 일정한 속력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을 때 얘기입니다. 마찰력 구하라는 얘기죠. 동적 마찰력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가 되는 거고, 세 번째, 브레이크 재료를 시험하여 재료와 강철 사이에 동적 마찰 계수가 0.9임을 알았습니다. 자, 이거 동적 마찰 계수가 0.9임을 알았습니다. 마찰력이 0.72N이라면 수직항력은 얼마인가? 그랬으니까 수직항력 구해볼 수 있겠죠. 수직항력은 어떻게 구해져요? 마찰 계수분의 마찰력이죠. 왜? 마찰력이 수직항력 곱하기 마찰 계수니까. 그렇죠? 다 나와 있으니까 세 개 중에서 두 개 알고 있으니까 나머지 하나 구해볼 수 있겠죠. 자, 요거를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시는데 각각의 답을 구하세요. 각각의 답을. 세 개의 답을 구하십니다. 뭐 구했나요? 요거 구했죠? 숫자로만 구합시다. 숫자로만. 어차피 마찰 계수는 차원이 없는 그냥 숫자로만 나오게 되는 거고, 필요한 힘은 몇 뉴턴 이렇게 나오겠죠. 숫자로 몇 뉴턴. 그리고 여기 역시 수직항력은 얼마 뉴턴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각각의 답을 여러분들이 적어서 순서대로 적어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올려주세요. 예를 들면 마찰 계수가 0.3이다. 그러면 여기 0.3 한 칸 띄우고 필요한 힘은 얼마다? 40뉴턴, 40 이렇게 쓰면 되겠고요. 수직항력은 얼마다? 0.3, 0.7 킬로뉴턴, 그러면 0.7 이렇게만 써도 되겠습니다. 세 개의 숫자를 적어서 오픈 채팅방에 지금 바로 올려줘야 돼요. 지금 바로 쉽게 계산할 수 있으니까. 이거 어려운 문제 아니니까요. 그렇죠? 손으로 끄적끄적해서 계산해서
오픈 채팅방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힘에 대해서 얘기했죠. 주로 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다음 시간은 이 힘을 가지고 에너지나 일을 구해보는 과정, 힘에 의한 일을 구하는 과정을 다음 주에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긴 시간 고생 많으셨고 복습 잘 하시고요. 오픈 채팅 잊지 말기 바랍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